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박현주라고 해요. 여러분은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어느 무리에나 숨은 늑대가 있다는 걸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런 늑대의 발톱에 핥힘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겠죠. 직장이나 친구,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발톱을 숨긴 늑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순진하고 한없이 착해 보이지만 친절과 선의로 위장한 발톱을 숨긴 늑대, 그들에게 현혹되어 많은 것을 잃은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제가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겪지 않아도 됐을 일들을 겪고 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친절, 나아가 진심을 이용하는 나쁜 늑대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늑대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채널은 착한 분들이 구독하고 있다는 걸 제가 좀 알거든요. 그럼 착한 여러분들을 믿고 제 이야기를 털어놓아 볼게요. 저는 30대 중반에 지금 남편과 결혼했어요. 첫 결혼을 집안에서 원하는 상대와 했었는데 얼마 못 가 남편이 외도를 했고 시댁과 남편 쪽에서 돈을 들이대며 용서해 주기를 바랐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참고 넘길 수 없었기에 이혼을 선택했죠. 아이도 없었으니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이혼 후 한동안은 재혼 같은 거엔 관심도 없었고 주변 친구들이나 부모님께도 재혼 생각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했었는데 이혼한 지 4년쯤 됐을 때 호감 가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 사람과 재혼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그 사람은 저보다 2살 연상이었는데 10대 때 사고 쳐서 낳은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 아이는 선천성 비골무용성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 한쪽 다리를 포기해야 했다고 해요. 애 엄마는 그런 아이를 두고 도망간 지 오래고 시모와 남편이 아이를 키운 거죠. 한쪽 다리를 잃고 의족을 하고 다녀야 했으니 누가 봐도 장애인인 것이 표시가 났거든요. 그런 아들을 키우고 있으니 재혼이 쉽지 않았고 그렇게 혼자 10년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아이를 키워온 거였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존경스러웠고 끝까지 아들을 책임지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을 사랑했기에 부모님께도 자신 있게 재혼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은 당연히 심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장애인 아들을 둔 것도 모자라서 그래 그건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그런 단점을 극복할 만큼 다른 조건이 뭐라도 하나 괜찮은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거는 뭐 봐줄 수 있는 게 하나가 없어. 네가 왜 그런 불구덩이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응? 엄마 말이 맞다. 네가 이혼을 한 번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요즘 흥도 아니고 애도 없고 이렇게 젊은데 여남 이혼남이랑 재혼하는 이혼녀도 얼마나 많으냐. 네가 뭐가 아셔서 그런 자리에 시집을 가겠다고 하는 거야? 아빠도 절대 찬성할 수 없어.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친구들을 비롯해 주변 사람 모두가 결혼을 말렸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이야 콩깍지가 씌어서 다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혼해서 살아봐라. 금방 안 맞는 게 드러날 거다. 막말로 10대 때 사고쳐서 애까지 낳은 사람이 너랑 어울리냐 하면서 노골적으로 남편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렇지만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고 남편과 결혼해서 아픈 아이도 제가 잘 돌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고집을 부려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 아들은 한창 예민한 10대 청소년이었어요. 장애를 갖고 살면서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냉소적인 불만이 가득한 것 같았고 집에서는 말도 거의 안 하는 아이였어요. 어떻게 하면 그 아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아들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찾아보기도 했었죠. 저는 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아들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용감하게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2다리가 형성되지 못한 차에 태어났음에도 세계 패럴림픽 육상대회에서 우승한 블레이크 리퍼, 8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살아가는 닉 부이치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멕시코 화가인 프리다 칼로의 이야기도 해줬답니다. 6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 오른쪽 다리가 쇠약해지는 장애가 생겼고 18살에는 전차 사고로 척추와 골반, 다리가 산산이 부서졌으며
가슴에 늘 깁스를 하고 32번의 수술을 견뎠으며 침대에 누워 욕창으로 고생했던 프리다 칼로, 그리고 감염으로 오른쪽 다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녀는 그 상황을 스케치로 남기며 다리 왜 필요하지? 내게는 날개가 있는데 라는 메모를 남겼다고 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화가랍니다.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도 해줬던 거예요. 썩어 들어가는 자신의 발을 보면서도 희망을 생각한 거 아니겠냐는 말도 해주고 말이에요. 처음에 아들은 시큰둥하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식이었죠. 하지만 얼마 후 프리다 칼로의 전시회가 한국에서 열려 아들을 데리고 전시회에 다녀왔을 때 그땐 아들도 뭔가 감동 같은 것을 받은 것 같았지만 말로 드러내어 내색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리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가만히 보니 아들 걷는 모습이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단순히 의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딘가 많이 불편해 보였어요. 사실 좀 의아했던 게 저는 아들이 의족을 착용하지 않은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니까 의족을 한 장애인들도 집에서는 의족이 불편해서 그러는지 지팡이나 휠체어랑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던데 저희 아들은 집에서도 제 앞에서는 항상 의족을 착용하고 있었거든요. 분명 불편해 보이는데도 말이에요. 물론 아들도 샤워를 하거나 잘 때는 빼놓고 그러겠지만 제가 아들 자는 모습이나 샤워하는 모습을 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아침에 아들 깨울 때도 항상 노크를 하고 들어갔고 알겠다고 하면 답만 듣고 일부러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 큰 고등학생 아들이니 더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아들이 의족을 벗은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불편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의족이 어디가 불편하냐며 좀 보자고 했죠. 그랬더니 아들이 머뭇거리더니 의족을 벗고 처음으로 저에게 맨다리를 보여준 거예요. 그 부분을 자세하게 보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아들 무릎과 다리를 절단한 환부에 굳은 살이 크게 생겨 있더라고요. 그렇게 큰 굳은 살이 생길 정도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 잘못된 자세로 걸었던 거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될 때까지 세상에 언제부터 이랬던 거야? 얼마나 불편하고 아팠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응? 이렇게 계속 두면 무릎이나 골반, 허리에도 무리가 갈 텐데 어쩌려고 그랬던 거야.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얼른 엄마랑 병원에 가자. 아니에요. 지금 이러다가 또 괜찮아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병원 안 가도 정말 괜찮아요.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아들은 한사코 괜찮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병원비나 새로운 의족을 맞춰야 한다면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그러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상의를 했죠. 여보, 우리 아들 의족이 안 맞아서 절단한 환부에 굳은 살이 생겼더라. 아무래도 의족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새 의족을 맞춰줘야 할 것 같아. 굳은 살이 생겼어? 아이, 그놈이 그러고도 아무 말을 안 했... 못했을 거야. 다 내 잘못이야. 이게 다 내가 못난 탓이라고. 남편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자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놀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의족이라는 게 생각보다 비싸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좋은 품질의 의족을 하려면 꽤 많은 돈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식당 주방장으로 일해서 돈을 벌고는 있지만 식당이 그리 규모가 큰 곳도 아니고 월급이 많지도 않으니 그 벌이로 장애인 아들을 부양하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우리 형편이 빤하니까 그놈도 그걸 잘 알고 있어서 나한테 일부러 말을 안 한 걸 거야. 못한 거지. 제 아버지의 주머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니 말이야. 그 착한 놈이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 내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할까봐 필요한 게 있어도 말을 안 해. 그놈이 그렇게 착한 놈이야. 그 착한 놈을 내가 제대로 보살펴주지도 못했으니 이게 다 능력 없는 내 잘못이 아니고 뭐겠어. 그런 남편을 보니 남편도 짠하고 아들을 생각하면 아들도 딱하고 마음이 참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가서 말했죠. 아들, 엄마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엄마가 우리 아들 의족 하나 못 해주겠어? 엄마 모아놓은 돈 있으니까 걱정 마. 돈이 없어도 어디 가서 뭘 해서 벌더라도 해줄 수 있으니까 엄마만 따라오면 돼. 알겠지?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데려갔고 아들 상태에 꼭 맞는 새로운 맞춤형 의족을 만들어줬어요. 비용이 많이 들긴 했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걸 여태 감추고 혼자 힘들었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는 걸 보더니 아들도 그제야 눈물을 터트리면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반응도 그런 말도 처음이어서 당황하기도 했지만 아들이 이제 제게 마음을 조금 열고 그거를 표현하기도 하는구나 싶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잘하고 또 아들도 그런 제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니 남편도 제게 고마움을 많이 표현했고 더불어 저랑 저희 부모님께도 참 잘했어요. 처음부터 남편을 못마땅해 했던 저희 부모님이셨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니 조금씩 인정해 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저희 집안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나섰어요. 특히 저희 아빠에게 참 큰 분이셨던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런 남편의 정성이 빛을 발했던 거예요. 예, 현주야. 이번에 아주버님 장례 치르면서 정서방을 아주 다시 봤다. 세상에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큰댁에 아들이 없고 딸만 있잖니. 그 사위들은 와서 내내 쭈뼛거리고 멀뚱멀뚱할 때도 정서방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상주 역할 다 했지 뭐야. 너도 느꼈지? 아이, 그랬어? 원래 그 형부들이 성격이 좀 그렇잖아. 언니들이 오히려 기가 세지. 안 그래? 그래도 정서방이 도움이 됐다니 기분 좋네. 그럼 정서방 이번에 엄마한테도 점수 좀 딴 거야? 아빠한테도 큰 점수 땄다고 전해라. 장례식장에서 거드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매일 밤을 새면서 그러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그러지 않더냔 말이다. 조카 사위가 아들 역할 한다면서. 사람들이 칭찬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빠도 기분이 좀 좋으셨나 보네. 모처럼 정서방 편을 다 들어주시고. 아빠가 저러시는 게 당연해. 달인하고 장제 갈 때도 말이야. 우리가 형제 아니야. 그러니 상조업체에서 나온 버스를 당연히 우리가 타야 하는 거잖아. 근데 너도 봤지?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좀 늦게 갔다고 버스에 자리가 없었잖냐. 형님이 워낙 발도 넓고 인심도 후한 분이셨잖아. 그러니 오신 분들이 많을 수밖에. 근데 그때 정서왕이 바로 탁 나서서 지처럼 모시겠다고 하고 말이야. 장집까지 갈 때도 그렇고 장례 다 치르고 돌아올 때도 정서방이 신경 많이 썼다. 너는 그때 장제에 안 왔으니 모르겠지만 운전도 얼마나 얌전하게 잘하고 식사나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챙기더란 말이지. 이번에 정서방 아주 다시 봤어. 내 딸이 사람 보는 눈이 있었구나 했다. 와, 우리 아빠 이거 정말 극찬 아니에요? 아빠 정말? 아빠 그럼 이제 정서방 완전 인정해 주는 거야? 아니 그럼 내 딸이랑 살림차려 살고 있는 놈을 인정 안 해주면 어쩔 거야. 너도 이제 마음 편하게 남편한테 잘하면서 살아. 괜찮은 놈인 것 같더라. 남편을 탐탁찮게 여기던 부모님도 드디어 남편의 좋은 부분을 봐주기 시작하신 것 같아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 없었고 더 갖고 싶은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행복했었어요. 남편이 음식점 주방에서 월급쟁이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음식하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남편도 오너 셰프로 자기 음식점 차리는 게 꿈이었어요. 그렇지만 빠듯한 형편에 그게 생각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부모님이 남편을 반대했던 데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멀쩡한 딸 데려다가 고생만 시킬 게 빤하다고 더 미워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변함없이 제게 잘하고 또 부모님께도 정성을 다하니까 아빠가 큰 결심을 해주셨던 거죠. 목돈을 지원해주시며 입지 좋은 곳에 남편 식당을 차려주신 거예요. 남편은 꿈을 이뤘다며 정말 좋아했고 자기 식당을 갖게 되니 더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한다는 말이 뭔지 몸소 보여줬어요. 덕분에 식당도 자리를 잘 잡고 어느 정도의 매출을 꾸준히 내게 된 거죠. 남의 식당에서 월급쟁이로 볼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해진 월급밖에 못 받았고 그 또한 변변찮은 액수였는데 자기 가게를 하면서 열심히 하면 한 만큼 매출이 눈에 보이게 잘 나오기도 하니까 그 재미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았고 제게도 고마워했어요. 장인어른 덕분에 새 인생 산다면서 그런 얘기도 자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고맙다고 하고 항상 다정하게 저를 먼저 챙기던 남편이 언젠가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진 것 같았고 급기야 지적질까지 하더라고요. 아이, 집이 이게 뭐야? 여편 내가 집에서 처리만 하면서 그것도 하나 똑바로 못해? 아이, 좀 깔끔하게 해놓고 살 수는 없어? 음식 맛은 또 이게 뭐야? 평생 남의 입에 들어갈 음식 만드는 남편한테 이렇게밖에 못해? 그전까지는 간섭이라고는 안 하던 살림살이도 사사건건 지적을 하고 전에 없이 음식 타박까지 하더라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이, 그리고 당신도 이젠 아이를 그만큼 먹었으면 화장도 좀 하고 말이야. 양심 없어? 그런 얼굴로 돌아다니는 걸 민폐라고 하는 거야. 아줌마인 거 자랑해. 사랑할 게 없어서 그런 걸 자랑하냐고. 아니, 정말 요즘 대체 왜 그래? 나한테 무슨 불만 있어? 할 말 있으면 해. 이런 식으로 사람 괴롭히지 말고.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시도 때도 없이 투덜대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는 남편을 참을 수가 없어서 몇 번쯤은 그렇게 따져 묻기도 했지만 남편은 속 시원히 말해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알아서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줘야 했죠. 한창 일에 몰두해서 예민해진 거라고 이해하려고 했고 몇 번이나 그렇게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일 화가 났던 건 아픈 아들을 저한테만 맡기는 거였어요. 이건 저한테 아들을 떠넘겨서 그게 싫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아들을 나 몰라라 하는 그 태도에 화가 났던 게 컸던 것 같아요. 화가 났고 또 많이 실망했던 거죠. 애초에 제가 남편에게 반했던 게 아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멋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남편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됐더라고요. 그게 너무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아들 몸이 또 좀 안 좋아져서 같이 병원에 좀 가자고 했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아이씨, 또 돈 들어가게 생겼네. 그놈의 병원 한 번 갔다 오면 대체 얼마가 깨지는 건지. 으이씨. 그러면서 카드를 툭 던져주더라고요. 그땐 진짜 못 참겠던 거죠. 내 아들이야? 당신 아들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궁금하지도 않아? 카드 달랑 던져주면 끝이냐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당신 정말 왜 이렇게 변했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말고 가네. 치료하려면 돈이 제일 중요한 거 맞지 뭘 그래. 돈 걱정을 안 하니 별소리를 다 하네. 그 돈 걱정 안 하게 내가 돈 벌어오잖아. 하루 종일 들 앞에서 힘들게 일해서 돈 벌고 가정 노릇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건 당신이 좀 알아서 하면 안 돼. 누가 몰라? 치료하려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 아들이 아프다고 하는데 관심도 없고 돈이나 대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화가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오니까 신경 쓰고 그러는 건 당신이 좀 알란 말이야. 당신 맨날 그러잖아. 우리 아들 마음으로 난 진짜 당신 아들이네 어쩌네 그러면서. 아냐? 다 말로만 그런 거야? 지금 내 아들 네 아들 따지는 거야? 그거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도리어 저를 죄인 나쁜 괴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 소리까지 들으니 뚜껑 열리더라고요. 지금 내 마음에 대해서 진정성 의심하는 거야? 나 정말 못 참아. 내 아들 데려와서 물어봐. 당신이 애한테 신경 쓴 게 언제가 마지막인 줄이나 알아? 애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관심도 없지. 아들한테 아빠 역할이란 게 따로 있는 건데 네가 누구더러 너무한다고 하는 거야, 어? 그렇게 막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래, 말 한번 잘했다. 어디 데려와 앉혀놓고 물어봐. 그딴 말 100마디 하는 것보다 돈 잘 벌어다 주는 아빠가 더 좋다고 할 거다. 지 다리고 뭐고 돈 없으면 다 끝이야. 지금이 몸도 성취하는데 돈이라도 있어야 그래도 사람 구실하고 살고 하냐. 뭘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당신도 내가 돈 많이 벌어다 주니까 그 돈으로 편하게 놀고만 거 아냐? 고맙다고 못할 망정 어디서 큰 소리를 내는 거야?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한테 이러는 거 미안하지도 않냐? 양심 있으면 큰 소리 말고 알아서 좀 해라 좀.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점점 많아지고 생활이 여유로워진 건 맞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럴수록 남편과의 관계는 갈수록 대면대면해졌습니다. 그나마 힘든 결혼 생활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건 아들이었어요. 처음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저를 차갑게 대했던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신혼 때와 달리 돌변해서 저를 구박하는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아들의 위로와 다정함으로 극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참 속상하고 씁쓸하더라고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던 와중 남편 가게가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저희 친정아빠 아시는 분의 아들이 방송 PD인데 남편이 아빠에게 부탁을 해서 남편 가게가 방송에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니 월 매출이 억 단위로 찍힌 거예요. 그전에도 매출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괜찮게 벌고는 있었는데 완전 매출 피크를 찍어버린 거죠. 요즘 누가 TV 보냐 해도 이래서 방송이 무섭다고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매출 대박이 터지고 반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쯤에서 정리하자. 내가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이혼하자고. 2억 정도 챙겨주면 괜찮지 않냐? 대신에 재산 분할은 하지 말고 말이야. 뭐라고? 이혼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뭐 2억이면 괜찮지 않냐고. 그게 할 소리야? 허이고 왜 적어서 그래? 채찍지 네가 우리 집 재산 늘어나는데 보태준 게 뭐가 있냐? 내가 벌어온 돈에 기생해서 사는 기생충이나 다름없었던 거 아니냐고. 어차피 소송해봐도 위자료고 재산 분할이고 다 해봤자 2억 못 챙겨오고. 내가 잘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합의해. 이거 다 내가 다 읽은 거 아니야. 네가 할 말 있어? 그러니까 좋게 합의하자고. 내가 왜 보태준 게 없어? 이 사업 누구 덕분에 시작한 건데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그 가게 우리 아빠가 차려준 거잖아. 그리고 방송 덕에 대박 난 건데 그 방송도 결국 우리 아빠 덕본 거면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야야 그게 언제적 얘긴데 그딴 소리라고 앉았냐. 그리고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대박이 난 거지. 너네 아버지 돈 안 받고 대출 받아서 차리면 그만이었어. 뜨거 가게 내달라고 사정했냐? 그딴 걸로 생색 낼 생각은 하지도 마. 그리고 방송도 그렇지. 방송 탄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야. 순진한 소리 작작 좀 해라.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일단 지르고 본 거야. 다 내 음식이 맛있으니까 입소문도 나고 대박도 친 거지. 그럼 우리 아빠 도움 받지 말고 네가 알아서 다 하지 그랬네? 우리 아빠 도움은 있는 대로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정말 치사하지도 않네. 아이고 그래. 니네 아버지가 가게 낸다고 1억 5천 대줬으니까 2억 준다고 하잖아. 내가 또 그런 계산은 정확한 놈이야. 1억 5천 넣고 2억 받아가면 너네 집도 남는 장사한 거 아니야? 그럼 되지 뭘 그래. 가게 매출 잘 나온다고 하니까 걔는 욕심 생기나 본데 어림없어. 그건 네가 넘볼 게 아니지. 그건 다 내 노력으로 이룬 건데 넌 볼 걸 넘봐라. 너야말로 그딴 개소리 적당히 짓거려. 네가 어떻게 이래. 우리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게 돈 1억 5천으로 계산 끝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너야말로 그 돈 좀 번다고 돈독이 제대로 올랐구나. 정말이지 분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남편 놈 말하는 꼴을 보니 제가 뭐라고 해도 통할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힌 사람에게 제가 당장 뭐라고 하든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았죠. 우선 시간을 좀 벌어보자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지금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 그러니까 나도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친정에 좀 가 있을게. 그 정도는 배려해 줄 수 있지 않아? 오케이, 하라. 그렇게 해.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까 대신 좋게 합의해서 이혼하는 쪽으로 결론 잘 내려. 알겠어? 너희 부모님한테도 잘 말씀드리고 말이야. 괜히 서로 험한 꼴 보지 말자. 그렇게 친정에서 지내기 시작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말한 조건에 합의했고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했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시작했던 두 번째 결혼마저 실패로 끝났고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이혼이 정리가 됐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저를 찾아와 길길이 날뛰면서 따지는 거예요. 진짜 미친놈이 따로 없더라고요. 야 이 미친년아. 야 이 미친년아. 감히 내 아들을 이용해서 둘이 편먹고 나를 엿먹여? 니년 이혼할 때 뭐라고 했어? 내 아들 진짜 네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혼해도 내 아들 만나고 챙길 거라더니 그게 내 아들 고연해서 지혜비 등쳐먹게 하려는 거였냐?
야, 무섭다. 이 무서운 년. 어떻게 애를 세뇌시켜놨길래 그 자식이 2년 편을 들어서 나한테 이런 짓을 벌이게 해. 아, 내가 진짜 아빠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애한테 공갈치면서 겁이라도 준 거야? 그러면서 아주 발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남편이 저를 찾아와 그럴 거라는 것도 다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고 그저 좀 가소로웠던 것 같아요. 사실 남편이 제게 이혼하자는 말을 하기 전부터 저는 남편이 제게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다름 아닌 아들이 제게 와서 얘기해줬기 때문에 안 거예요. 저희 남편 방송 탄 이후 매출 대박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욕심이 나기 시작한 거죠. 안 그래도 남편은 돈을 괜찮게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저한테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방송까지 타서 대박이 터졌으니 그러면서 큰 돈을 벌게 되니까 슬슬 다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돈 잘 버는데 뭐 하러 이 늙은 여편네랑 살까? 더 어리고 이쁘거나 더 조건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설령 재혼을 안 한다고 해도 이 돈이면 달려들 여자들도 많을 테니 즐기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아들은 제게 남편이 저랑 이혼하려고 한다고 미리 얘기를 해주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알려주더군요. 엄마, 아버지가 엄마한테 최대한 재산 안 뺏기려고 온갖 방법을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면서 계속 그 생각만 한다니까요. 위자료 2억 제시하고 먹고 떨어지라고 하려고 한다면서. 그게 다가 아니야? 뭐가 또 있는 거야? 아버지는 엄마가 2억으로 만족 못하고 재산 분할하려고 소송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적게 주려고 아주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다는 거지? 네. 어차피 집은 월세고 모아놓은 현금 재산도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수익이 나아지고 있었다고는 해도 그렇게 된 게 오래된 것도 아니잖아요. 외할아버지 지인 아들 통해서 방송 타고 대박 터뜨려서 돈을 긁어모으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아버지가 엄마랑 이혼할 생각을 했으니 쌓인 재산이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 게다가 그동안 마이너스였던 것들도 메워야 했을 거 아냐. 위자료 명목으로 2억 준다고 한 걸 보면 현금 자산에서 재산분할 할 때 더 떼갈 것도 별로 없다는 걸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높은 재산 가치가 있는 건 대박난 음식점 하나라고요.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그 음식점의 가치를 측정해서 돈을 나눠주거나 수익금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떼줘야 하거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편법을 쓰려고 해요. 머리를 쓰시겠다. 그래서 너희 아빠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라는 거야? 아버지 이름으로 된 식당을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하세요. 저도 이제 20살이 넘었고 성인이 됐으니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뭐? 개인 사업자 명의 변경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을 텐데 본인이 죽고 나서 상속을 하거나 하지 않은 이상 명의 변경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나한테 한 푼도 덜 뺏기려고 이 난리를 치는 인간이 세금을 물어가면서까지 너한테 진열을 했을 것 같지도 않은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참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아들이 그래 맞아. 우리 아들이 어느새 성인이 다 됐네. 아휴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반항하는 10대였는데 말이야. 엄마도 참 그때 얘기하시면 제가 부끄럽잖아요. 철없던 시절이었는데 하여간 엄마 말씀이 맞아요. 그게 뭐가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포괄량도 양수 같은 방법도 있다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하고 말이에요. 그래 맞아. 그래서 너희 아빠가 생각해낸 편법이라는 게 대체 뭐니? 먼저 지금 가게 폐업 신고를 한 다음 다시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가게를 더 넓힐 생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옆 건물에 공실로 나온 좋은 매물이 있다고 그쪽으로 가게를 옮기면서 폐업 신고를 하고 제 명의로 새로 옮긴 음식점 등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 조만간 가게 옮길 거라는 얘기는 들었어. 근데 그게 그럴 작정으로 옮기는 건 줄은 몰랐지. 아이고 아주 머리를 많이 쓰셨네. 응? 남편 놈이 기가 막힐 정도로 교묘한 계획을 짜고 있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아버지 말씀에 따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엄마한테 이혼을 요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고 대들기도 했어요. 그랬어.
아휴, 우리 아들밖에 없네. 그래, 그랬더니 너희 아버지가 뭐랬어? 아버지는 그냥 저를 진정시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놀라지 마라. 충격받을 것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차피 네 엄마도 아니지 않냐. 친엄마도 널 버리고 갔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여자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냐. 원래 여자는 믿는 게 아니다 하면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을 아들한테 할 수가 있는 거야. 정말 너희 아빠란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인지 모르겠다. 네가 나를 많이 아는데 어떻게 너한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재산 지급하니까 이혼 절차가 다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엄마한테 절대로 말하지 말고 입 꼭 다물고 있으라고 했어요. 아버지 재산이 결국은 다 제 재산 아니냐.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 돈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냐. 내가 다 너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너희 아빠다 말이다. 그 소리는 나한테도 걸핏하면 하던 소리야. 난 정말 너희 아빠가 그렇게 돈돈 그러는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엄마, 저는 아버지 말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있을 수도 없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진심으로 저를 대했는지 저는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한테 따로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엄마한테 나쁘게 하려는 걸 막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의 계략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받았던 거예요. 제가 비록 배 아파 낳은 제 자식이 아니고 저희 아들에게 저 역시 친엄마는 아니지만 제가 아들을 진짜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듯이 아들도 저를 친엄마로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제가 다른 이야기들도 해줬는데 그 이야기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들은 제게 자기는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 남편이 아들이 장애인인 걸 이용해서 온갖 이득을 챙겼다는 거예요. 장애인 지원금이라는 게 정부가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이잖아요.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건데 그 종류가 형태가 엄청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장애아 보육료는 기본이고 장애인 자립자금, 장애인 발달 지원금 그런 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은 모조리 신청했고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교통통신요금 감면, 세금 감면 혜택 같은 걸 받으려고 차도 아들 이름으로 뽑고 하다못해 장애인 바우처 택시 같은 혜택도 알차게 챙겼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타낼 수 있는 장애인 지원은 물론이요. 장애인 관련 봉사단체나 자선단체에 온갖 불쌍한 척하며 돈을 뜯어냈는데 정작 그 혜택은 남편 혼자 다 누렸다는 거죠. 그때 아들이 불편해해서 제가 바꿔줬던 의족도 저한테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바꿔주지도 못했던 것처럼 찔찔 짰고 그러면서 생쇼를 했었지만 사실은 일부러 아들한테 싸구려 의족을 해줬던 거래요. 아들은 필요한 게 있어도 또 불편한 게 있어도 남편이 화를 내며 우리 집 돈 없는 거 알지 않냐.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겨야지.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냐고 그런 얘기들만 하니까 할 말이 있어도 늘 그런 식으로 꾹 참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더 심각한 건 자기를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는 세상에 둘도 없이 착하고 순박한 아빠로 포장해서 사람들한테 환심도 사고 그런 식으로 이득도 봤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남편에게 호감을 갖게 된 데에도 그런 책임감 있는 아빠라는 것이 크게 작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돌봐주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자기는 거의 방치된 거나 다름없었고 그런 단체에 잘 보여서 지원금을 받아낼 때만 착하고 순박한 아버지 코스프레를 하며 자신을 전시용으로 데리고 다녔고 그 외에는 아무런 신경을 써준 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아들이 그렇게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상태였던 거죠. 그렇게 염세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던 아들에게 제가 나타나 많은 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고 할머니 이후에 누군가가 그것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나 마찬가지인 제가 자신을 그렇게 위해주는 걸 보면서 감동도 많이 받았고 삶에 대한 태도도 바뀌게 됐다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제게 한 말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 저는 위선자인 아버지가 너무 싫어요. 저는 엄마를 친엄마로 생각하고 아버지 없이 엄마랑 살고 싶어요. 엄마가 저를 아들로 받아주신다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은 이미 엄마 아들이 있었네. 네가 나를 엄마라고 불렀을 때부터 넌 이미 내 아들이었어. 그리고 따지고 보면 아버지 가게도 원래 엄마 거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왜 할아버지가 차려주신 음식점인데 그걸 왜 그 사람이 독차지하려고 하냐고요.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들과 남편 몰래 명의변경 작업에 착수한 거예요. 저와 아들이 쓴 방법은 이랬어요. 우선 아들은 남편의 요청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고 이후에 저와 동업자로 명의 변경을 진행한 거죠. 그리고 일정 기간 경과 후 동업을 해지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빼고 완전한 제 명의로 이전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동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동업자 명의 변경이나 해지를 하면서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아들 명의로 빼돌리려고 했던 가게를 제 명의로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을 때도 배신감 느낀 척 혼란스러운 척 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였어요. 바로 덥석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또 아들과 제가 생각했던 계획이 완전하게 완수될 때까지 그러니까 동업을 해지하고 명예 변경이 가능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끈 거였어요. 이론적으로는 해지하고 명예 변경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닌데 이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편법이다 보니 혹시 너무 빠른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조사가 나올 수도 있으니 시간을 끈 거예요. 그러니 남편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순식간에 가게도 뺏겨버리고 완전 작살이 난 거였겠죠. 이제 이혼이 마무리된 시점으로 돌아와서 전 남편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전 남편은 아들 명의로 바꿔놓은 지 가게가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게 찾아와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분하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지가 분해하고 원통해 할 일인가요? 저는 남편한테 똑똑히 말했어요.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야. 내가 아들을 꼬여낸 게 아니라 아들이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해준 거야. 걔가 그런 얘기 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끝까지 몰랐을 거라고.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네가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으니 난 그저 눈 뜨고 당했겠지. 그런데 이 모든 걸 알려준 건 내 아들이야. 당신 아들이기도 했었지. 그 아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잘 생각해봐. 결국은 네가 일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은 왜? 걔가 그랬을 리가 없어. 분명히 네가 무슨 소리를 쓴 거지. 똑바로 말하란 말이야. 네가 애한테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나는 꼭 알아야겠어. 내 아들이 가만히 있으면 내 재산이 다 지 재산이 되는 건데 그런 놈이 왜 너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말을 지어내려면 좀 그럴듯하게 지어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게 딱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넌 평생 우리 아들 마음을 모를 거야. 돈 좀 버니까 그렇게 욕심이 났어? 내가 네 와이프였어. 나는 우리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다고. 네가 벌어온 돈 내가 놀고 먹으며 쓰는 것 같아서 그게 아까웠네. 나는 그래도 너를 믿었고 그 마음으로 아들에게도 진심을 다했는데 너는 나를 그냥 네 아들 돌보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야. 네 아들도 이제 다 크고 장사 잘 되니 나 같은 건 필요 없다 싶었던 거야? 그래서 2억 던져주면서 나 따돌리고 너 혼자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던 거냐고. 네가 원하던 대로 내가 네 인생에서 빠져준 거야. 됐잖아. 이게 어디서 훈계질이야. 네가 지금 그 돈 다 네 거 된 거 같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걸 내가 어떻게 이런 건데 그렇게 호플라당 네 입에 털어넣어줄 것 같으냐고. 그 녀석도 분명히 후회할 거야. 네가 어떻게 그놈을 구슬렸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 바로잡을 거니까 각오해. 내 아들 말이야? 말했지. 걔가 당신 아들이었던 적도 있었지만 이젠 내 아들이야. 걱정 마.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잘 돌볼 거니까 장애인 아들 내세워서 또 뭐라도 해먹으려고 머리 굴릴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거란 말이야. 걔도 이제 어린애가 아니고 내가 걔 엄마로서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막을 거야. 알겠어? 내가 다 안다고. 네가 저지른 일을 내가 다 알고 네 아들이 다 알아. 다 알기 때문에 걔가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네가 더 나쁜 짓 저지르는 건 막으려고 말이야.
이 정도면 알아듣겠니? 그렇게 말했더니 전 남편은 그제서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파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다 지가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게 맞아.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하고 죽을 자리지었어. 난자 혼자 몸도 성치 않은 짜증놈 김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정말 힘들었어.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할 때도 있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갑자기 살만해지니까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여보, 다 돌이키고 싶어. 나한테 기회를 줘. 내가 다시 식당 일을 열심히 할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학문 다 바칠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당신에게도 우리 아들에게도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될게. 아니, 다 필요 없다고. 나 정말 너 같은 인간이랑은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어. 그놈의 찔찔 짜는 연기도 정말 신물이나 소름 끼친다고. 알겠어?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아이고 정말 지긋지긋하다 너란 인간. 아니 너 같은 인간은 사는 동안 다시는 안 만나고 싶어. 알겠어? 너는 그런 인간이라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당장 나가. 꺼지라고. 내 눈앞에서 꺼져주는 게 네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저는 전 남편의 식당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실력 있는 요리사분을 소개받아 그 식당을 처분했어요. 요리사를 고용하고 저와 아들이 함께 식당 운영을 할 생각도 했지만 아무 경험도 없는 저희가 갑자기 그런 일을 해낼 자신이 없기도 했고 제게는 다른 할 일이 있었거든요. 가게 처분해서 생긴 돈과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까지 하면 꽤 목돈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 돈으로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거예요. 식당 운영은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작정입니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프리다 칼로가 그림으로 장애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승화시켰던 것처럼 자기도 뭔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다고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뚜렷하고 확실한 무언가를 찾지 못했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고 같이 공부도 하면서 길을 찾을 거랍니다. 전 남편 그 인간은 그나마 기술 하나는 있는 거잖아요. 평생 주방에서 일을 했으니 또 어디 식당에 취직해서 다니긴 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이에 가진 것 하나 없이 남의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기가 쉬웠겠어요? 게다가 지 가게까지 내고 큰 돈도 벌어봤던 사람이니 지쳐지는 생각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하찮게 여겨졌겠죠. 그래서 시건방 떨다가 잘리기도 하고 술 먹고 난동 부려서 경찰서까지 간 거예요. 아들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알게 됐는데 마침 제가 아들과 같이 있었던 바람에 경찰서에도 같이 갔거든요. 전 남편이 저를 보더니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아주 싹싹 비는 거예요. 진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빌더라고요.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하고 받아줘. 그럼 내가 정말 평생 좋은 일만 하면서 착하게 살게. 봉사활동도 많이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그렇게 살자. 궁금하지도 않은 얘기 그만하고 그래, 정신 차리고 바르게 잘 살아 그럼 되잖아. 그동안 네가 네 아들이나 나한테 저지른 일들 생각하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살아. 그래도 음식하는 재주가 있으니 어디 가서 밥은 안 굶을 거 아니야. 평생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되겠네. 그렇게 무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아들한테 또 난리인 거예요. 내가 네 애비 아니냐. 애비가 잘할게.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지? 나 아니었으면 넌 지금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 너 그거 잊으면 안 된다. 알지? 이것 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정말 들어줄 수가 없네. 그래서 네가 애비로 아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동안 네가 아들 팔아서 네 주머니에 집어넣고 네 입에 쳐넣은 것들까지 다 까발려서 얼굴 들고 못 살게 해줘야 정신 차릴 거야? 정말 꼭 그렇게까지 하길 바라? 누구처럼 너도 신문에 얼굴 다 나오고 이름 오르내리게 해줘봐. 제가 그렇게 흥분을 하니 전 남편도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냥 경찰서에서 빼내주기만 하라고 말이에요. 전 남편이 뭘 해서 어떻게 살든 관심 없어요. 아들한테 피해나 안 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미래만 생각할 거예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으니 이제는 꽃길만 걷고 싶거든요. 그러고 싶은 만큼 더 열심히 살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양의 탈을 쓴 늑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진실을 속이고 왜곡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 그런 인간들은 진실한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쓸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거짓된 면모가 드러나서 이기적이고 추악한 실체를 드러내겠죠. 제 전남편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양의 탈을 쓴 늑대에서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꽃길만 걸어요. 감사합니다.